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왜 기호계를 만들었을까? 그녀의 정신분석학에서 기호적인 것, 이것은 정신분석 담론에서 1차 과정을 표현하는 쾌락 원칙과 쾌락 원칙을 넘어서야 무의식의 과정을 표현하는 그 용어잖아. 그죠? 프로이트한테서 2차 과정은 현실 원칙과 관계되는데, 이 기호계라는 개념, 르세미오티크, 이것은 상징계, 르생볼리크와 구별되면서 크리스테바의 정신분석학의 주제를 형성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예술과 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토후가 있었죠. 그죠? 이건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하는데, 이 무에는 형태가 없는 혼돈의 상태가 있었고 어두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플라톤한테로 가면은 티마이오스에서 거기서도 창조론이 원자론을 통하여 나타나잖아. 그런데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혼돈, 그것을 코라라 그래.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를 상징할 수가 있어. 그래서 크리스테바에게서 세미오티크, 그러니까 기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태초의 형상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흔적과 같은 거예요. 이 코라는 일자보다도 먼저 있었고, 언어의 논리보다도 먼저 있었고, 모든 형태보다도 먼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초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태적인 것이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 상태, 락강적으로 보면, 락강은 크리스테바의 스승이죠. 그죠? 거울 단계 이전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원 중에 근원.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녀는 69년도 초기 작품 세메이오티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테바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독특한 기호론인데 거의 그리스어를 그대로 살린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술과 시에 접근하는 기호학이에요. 초기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기호론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이 기호적인 것이 예술과 시,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 이런 원초적인 것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락강 밑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락강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압축과 전치라는 개념이 있잖아.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꿈속에서 펼칠 때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압축은 뭐예요? 하나의 어떤 표상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청지워져 있는 것. 전치는 그 욕망의 대상을 그것과 인접해 있는 다른 대상으로 옮겨 놓는 거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그것은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의식의 욕망, 꿈속에서, 인류의 신화 속에서, 그리고 인류가 꽁꽁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러나 원초적이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이야기들, 인류가 이루지 못한 꿈, 이런 본능과 충동과 욕망의 이야기들, 그죠? 그것은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잃어버린 신화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압축과 전치가 로만 야콥슨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죠? 은유와 한유로 나타나. 이것을 락강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기표와 기의 개념을 소시르의 이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그죠? 그래서 기의를 기표 아래에 종속시키는 그런 도식을 통하여 욕망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락강의 어떤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기호계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 뒤에 나온 74년도 작품인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라고. 시적 언어의 혁명 1장에서 기호계와 상징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테바에게서 상징계는 그냥 락강이 사용하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언어를 통하여 구조화시키면서 이게 사회계와 연결되잖아. 락강한테도 레스 푸블리카와 연결된다고. 공적인 것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락강은 자신의 이론에서 상징계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크리스테바한테서도 이 상징계는 의식의 영역이, 물론 무의식이 포함된 의식이지만, 그런데 기호계는 원초적인 무의식적 욕망,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태초에 어린아이가 느끼는 매력적인 어떤 장소이지만, 그러나 태어나면서 이 주체가 주체로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의 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그 유명한 아브젝트와 아브젝시옹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잖아. 이게 공포의 권력이에요. 80년대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호계는 코라요. 또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의 어떤 소시르의 언어학으로는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정동의 표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호계인 거야. 정동이 뭐야? 불어로 아펙트죠, 그죠? 이게 독일어 영어 가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동은 바로 급격한 인간의 감정이 공포, 불안, 기쁨, 슬픔, 쾌와 불쾌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겠죠. 그죠? 프로이트, 락강 역시도 불안을 분석하는데,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무의식적 정서와 감정을 크리스테바는 기호계라는 것으로 상징계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적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 서술 언어, 논리적 언어, 개념 언어, 이런 걸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깊숙이 감추고 있는 그 본능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바로 시적 언어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도 예술가와 문학가들, 특히 시인들이 정신분석 이전에 이미 정신분석의 주제인 무의식의 어떤 엄청난 힘들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크리스테바 역시도 자기의 기호계를 통하여 예술의 영역과 시의 영역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러한 정동의 감정들을 완전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 시어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는커녕 표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테바는 그것을 기호계라는 또 다른 개념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수행해 갔던 거야.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손에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아파하는, 그죠? 그러한, 그래서 원초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는 아픈 사랑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결국 크리스테바가 정신분석을 수행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녀는 이러한 정신분석의 결과를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끌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압축해. 그게 뭔가 하면 83년도에 이스트와 다무흐라고 하는 사랑의 역사에서 이야기해. 이런 전위적 감정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이야기라.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찾아온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무의식적 충동이 좌절되고, 그죠?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껴가는 무의식의 힘,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흔적들, 이게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기호학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봐도, 그죠? 도무지 일상의 언어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사유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그러한 원초적인 장면들, 단지 흔적으로 지나가서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성적 의식에는 포착되지 않는 그러한 어두움의 영역,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류가 더러운 것으로
금지하고 거부했던 그러한 종교의 역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건 깨끗한 거다. 여성의 월경,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 똥, 오줌, 침, 그 다음에 우유, 피, 다양한 타액들, 이런 것들이 아브젝트야, 그죠?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어머니의 몸을 거부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의 흔적에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어머니의 몸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력이 우리에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크리스테바가 사용하는 이 기호계의 기호라는 개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흔적, 정상, 증거, 형상, 또 표지, 별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무의식의 흔적들, 우리의 욕망의 흔적들, 우리 인류가 도저히 일반 질서에서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니체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도 엄청난 우리의 무의식적 정동의 감정을 압제하면서 나온 거야. 그죠? 도덕의 계보학. 2논문, 1논문에도 나와, 3논문에도 나와. 그 금욕주의를 이야기하잖아. 특히 선악의 저편, 우리가 지금 예도와 함께 읽고 있는 5장 도덕의 자연사,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니체의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모든 좋은 가치들, 모든 좋은 미덕들은 거기에는 피의 역사와 억압의 역사와 또한 욕망의 언어를 제압한 흔적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멀리하지만 나의 무의식적 욕망으로는 가까이 있는 거야, 가장.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봐도 그대로 드러나. 특히 영화 또한 다양한 대가들의 작품들에서 언제나 사랑에는 혐오의 감정이 함께 들어있어. 증오와. 그래서 서로 싸울 때 보면은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는 거야. 우린 그걸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보면 강력한 사랑의 감정에는 강력한 아브젝시옹의 흔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거부하고, 그 다음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힘이 타자를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의 이동과 관계되겠죠. 그죠?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오늘날의 문화가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있잖아. 그 내부를 분석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감정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코라는 또 다른 상징으로 언어 이전에 어떤 우리 인간의 태초의 욕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안락함의 장소요. 또한 기쁨의 장소요. 희열의 장소인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면서 유아는 아부적 시용을 느끼잖아. 그죠? 그런데 그 분리의 감정이 유아에게는 가장 큰 상처인 거예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열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그 배후에 다양한 감정을 제압하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덕이다 하는데 그걸 뜯어서 그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코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원초적 욕망의 자리. 그 다음에 인간의 그림자와 같은 거. 신화 내부에서 또 다른 신화를 낳으면서 창조된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능은 뭐예요? 가장 원초에 있었던 거예요. 혼란의 자리가 창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아가 생기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이 있었겠죠. 그죠? 어린아이는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초에는 뭐야? 태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격렬한 파토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의상스 역시도 언어에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언어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타요도 이야기 성스러운 것과 금기시해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것. 또 다양한 욕망의 감정들. 성적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주의상스. 그 다음에 특히 불교에서 고승들이나 수행자들이 모든 것들을 무화시키면서 어느 너머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죠? 그건 역시도 언어로 잡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는 시적 언어가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균열과 또한 무시무시한 상처의 흔적은 예술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음악, 조각, 그림, 또 연극.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것에 의하여 통제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하여 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호적인 건 뭐예요? 언어에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는 시적 언어의 힘과 같은 거예요. 개념적 언어를 해체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성을, 리비도적 힘을
그 다음에 인간의 삶 자체를 신체와 연결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술과 신.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영성 수련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언어로 잡히지 않는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테바의 기호학, 기호계라 그러지. 이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언어인 압축과 전치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락강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단계로서 거울 단계에 놓았던 그 이전에 모태적인 것, 언어 이전의 영역, 그 무의식적 본능의 영역, 그것을 어머니의 어떤 몸과 연결시키면서, 그죠? 자신만의 정신 분석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니체의 글쓰기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표면적인 숨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것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래서 니체의 언어 역시도 시적인 거예요. 그죠? 그걸 해체하면서 그것의 본연의 어떤 자리를, 기원을, 이건 역사가 아니야. 역사의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야. 존재론적인 어떤 기원인 거예요. 기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즈 역시도 의미의 논리에서 아르토를 연구하면서 심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리스테바도 아르토 연구에서 폴리로크, 거기에서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코라 개념을 갖고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가장 좋고 숭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것의 기원에는 이러한 기호계적인 코라와 같은, 또는 혼돈과 같은, 토후와 같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 없음에, 모태에서 생명의 숨결로서 살아 숨신 그런 어린아이와, 그건 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아지 뭐, 유아도 아니고, 몸에 붙어서 생명의 호흡을 하는 태아와 어머니의 어떤 자궁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태초에 코라가 있었다는 것, 바로 태초에 예술가의 영감이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게 아니겠는가. 또한 이것은 니체가 일평생 동안 분석했던 문화정신 분석의 주제로서, 그죠? 정동의 감정, 정동의 기호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